자, 맛동산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금지우개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여름이고 해서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내용을 좀 가져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격 띄우기, 불법 행위, 집중조사한다. 8월 공급대책 이후로 나온 건데 총 6가지의 사례가 나오고 그 6가지의 사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거 내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왜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잡아내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기억나시죠? 8월 공급대책에서 우리가 핵심 내용을 받고 요 밑에 건전성 확보라고 해서 현장 점검 같은 거 하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용 실태 조사하겠다, 이런 거 나와서 약간 겁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투기 수요 억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하거든요. 분위기 조성해야 되니까. 그런데 언제 나올까 했는데 빨리 나왔어요. 8월 13일 날 보세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행위 집중 조사하겠다. 여러분들이 나는 저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하고 상관없어 하신 분들 계실 건데, 생각보다 이게 뭐가 나오냐면 편법 증여에 대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총 6가지 사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도자료를 한번 이렇게 제가 쭉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수도권 주택 토지 이상거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상거래, 거기에 대해서 현장 점검, 그리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누구예요? 엄마, 아빠, 부모, 자식,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 교란 행위. 나는 이런 거 한 거 없는데 여러분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불법 행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올해 말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현장 점검반 운영하겠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말까지 계속해서 이제 전수조사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현장 점검 운영 계획 좀 큰 그림에서 한번 좀 볼게요. 자, 점검 대상 잘 보세요. 24년 주택 거래 중 자금 조달 계획 적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제가 이거 지난 영상에서도 정말 강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세무조사는 자금 추조 조사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잘 써야 된다.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허위 신고 등 불법 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서 잡아내겠다는 건데 예시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대출 규정 위반 의심.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넥스트 정책은 대출이라고 봅니다. 이러면 수요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상 고저가 거래, 이거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다, 그럼 어느 한쪽한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득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점검 기간을 보고 나서 좀 뜨아했어요. 자, 점검 기간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서울 강남 그리고 마용성이죠. 마포 용상 성동구 일대를 24년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간 한다. 자, 2차 점검은 어디예요? 1기 신도시 그리고 그 인근 지역 그리고 서울 전체를 한다. 자, 3차 점검은 언제예요? 기타 경기 인천 그리고 이상 거래, 좀 뭔가 이렇게 좀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좀 특수관계자 거래가 많거나 이런 곳을 집중 지역하겠다. 그래서 7주간에 걸쳐서 연말까지 12월 27일까지 크리스마스 끝나고 한다고? 조금 약간 퀘스천이긴 한데,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뭐 계속 잡아내겠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1차 점검이 가장 상급지고요. 강남, 성구, 마포, 용산, 성동 상급지잖아요. 2차 점검이 약간 좀 중급지고요. 그리고 3차 점검 말 안 해도 되겠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지방 뭐 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이게 현재 부동산 시장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분위기. 요때 뭐 일이 잘 되겠어요, 지금? 6주가 아니라 거의 한 5주에서 4주 정도 할 것 같은데, 무서운 게 이런 거죠. 점검반이 국토부를 팀장으로 해서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지자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금지우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지금 이제 화면 나갈 거예요. 제가 자금조달 계획서, 이거 제가 잘 써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차용증 같은 거 작성하는 거. 차용증하고 물론 자금조달 계획서가 다르긴 한데 이 영상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 일정을 보니까 1차가 24년 1월 그리고 24년 7월에 거래 신고한 거. 자, 여기에 대해서 24년 8월부터 24년 11월까지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어떻게 조사한다? 전수조사한대요. 전수조사해요. 자, 잘 봐요. 어떤 거가 보는지. 자, 신고가 고점을 찍었다는 거죠. 새로운 실제예요. 뉴. 자, 신고가 거래를 신고했는데 그 다음에 해제시켜버렸어. 이게 가격 띄우기 아니냐. 자, 그리고 왜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안 해? 보통 우리가 취득했을 때 계약일이 있고 중도금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잔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통 2에서 한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있다, 뭐 1년 넘었다, 그러면 내가 가격 띄우기로 봐서 한번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단기간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단기간 여러 번의 매수를 거래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영상을 보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자금 조달, 자금 출처, 그걸 소득 수준 대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기간에 이렇게 여러 번 했다는 거는 돈이 그만큼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분명히 편법 증여 같은 거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 자금 비율이 너무 적게 들어가. 돈을 굉장히 적게 들어가 사는 거죠. 이것도 편법증여 보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용으로 쓰라고 대출을 이렇게 줬는데 그걸 사업용에 안 쓰고 주택 사는 거에 써버렸다. 이거 뒤에 사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관계기간에 이제 통보를 하겠다는 건데 국세청에 통보된 건수가 무려 2,353건이에요. 주요 위법 의식 유형이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형. 법인돈은 법인 건데 가져와서 내가 개인으로 써버렸다는 거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처벌, 탈세 분석, 미납세금 추징한다. 돈, 세금 다 추징하겠다는 거죠. 가산세까지 붙여가지고.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관할 지자체 1,480건. 계약일을 거짓 신고했거나 업 다운 계약. 업 계약, 다운 계약 잘못 쓰면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우리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가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매기겠다. 그 밑에는 금융위 행안부 있고요. 경찰청도 10건이나 있네.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인데 명의신탁.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말 그대로 명의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말하는 게 뭐냐면 가족 간에 제발 명의 빌려 쓰지 마라. 가족 간에 명의 가장 많이 빌려 쓰는 게 우리 친정엄마거든요. 친정엄마. 꼭 친정엄마한테 부탁을 해. 친정아빠는 제가 한 명도 못 봤어.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왜냐면 나중에 이거 했다가 오르는 건 좋은데 돈을 못 가져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불법 전매 그리고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많이는 없는데 걸리면 5년 이하 징역, 2억 이하 벌금, 과태료가 아니라 이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건의 거래가 다수의 법률을 위반했다. 그러면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하겠다. 다 잡아내겠다 이런 거죠. 왜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자. 그래서 제가 이제 6가지 케이스를 보여드릴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거 내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엔 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가격을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다. 여기서는 의심 사례예요. 이제 다 뭔가 나와가지고 확정된 건 아니고 의심 사례이기 때문에 봤더니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특수관계인 간 가격 허위 신고 의심 사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통보했는데 뭔지 봤더니 자매 간 직거래라는 거지. 언니와 동생이 직거래했다. 자, 보세요. 매도인이 동생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언니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12억으로 거래를 한 거죠. 이해되시죠? 동생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언니한테 가족 소유 아파트 거래대금 12억에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 매수자잖아요. 그럼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매도자는 당연히 돈 받고 거기서 끝나면 되죠. 그런데 이 동생이 거래 직후에 곧바로 4,500만 원을 반환했다는 거야. 이 언니한테.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있을까요?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겠지. 우리가 모르는 제3자하고 거래했을 때 이런 게 있습니까? 450원도 안 줘요. 45,000원도 안 준다고. 그래서 매도인이 곧바로 5천만 원을 추금해서 매수자에게 반환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지자체에 통보를 합니다. 이상 거래기 때문에 허위 거래기 때문에 왜? 12억이라는 가격을 어긴 거잖아요. 싸게 샀잖아 이 언니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통보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불법 어떤 편법 증여다 그러면 증여세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타기관, 국세청에 또 통보될 수도 있겠죠. 제가 좀 놀란 게 이런 거였어요. 보통 이게 특수관계자 거래를 보긴 보는데 이게 12억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중간 정도 되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보통 과거에 걸린 거 보면 20억, 막 30억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잡아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간 거래는 일단 색안경 끼고 봅니다. 국세청에서. 자, 두 번째 볼 건데 이건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해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게 의심되는 사례다. 경찰청 통보. 아까 굉장히 건수 작았던 거 있죠. 명의신탁 같은 거. 자, 이건 명의신탁은 아닌데 특수관계자가 들어가서 그래요. 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소장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는 본인과 직접과 관련된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요. 내가 중개도 하면서 직접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보세요. 여기 매도자가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15억이에요. 자, 그리고 매수자가 있어요. 근데 이 매수자가 이 남자의 배우자, 자녀예요. 자, 그런데 이 매도자하고 이 공동 매수자하고 거래를 하는데 중간에 중개 거래를 하는 사람이 있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약할 때 아셔야 되는데 중개사가 지금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매도자랑 매수자 양쪽을 컨트롤하고 있죠. 이거 현장 가서 이제 이걸 속칭 뭐라고 하냐면 양타 친다고 해요. 내가 양쪽을 다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수수료 받고 이쪽에서 수수료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공인중개사가 이 사람들하고 특수관계자잖아요. 이 자녀 1, 2의 부친이자 요 여성분의 배우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개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중개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경찰청에
통보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것까지 잡아내더라고 이제. 물론 많이 있진 않지만. 그래서 중간에서 혹시 이 사람이 좀 가격을 핸들링한 것도 있지 않겠냐. 지금 가격 띄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이런 거죠. 특수관계인간의 불법증여 의심 사례. 놀랍습니다. 자기 자본이 아예 없대. 자기 자본이 없이 전액 타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매수인은 이 여성분인데 A 법인 대표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했더니 저희 아버지 회사 대표인데요 라고 한 거지. 그 회사 대표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따님이 아파트를 27억을 주고 사는데 요 27억 중에서 14억은 임대보증금, 소위 말해서 새끼고 사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3억이 있어야 되겠죠? 세금 빼고. 그런데 요 13억을 본인 돈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자기 자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요 매도인을 봤더니 이 매도인이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A법인 물건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아빠와 해당 법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는 있어요. 거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매도자 법인이 매수자 자녀한테, 대표 자녀한테 팔면서 13억을 빌려줬어요. 대출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니, 내가 더 쉽게 말하면 27억짜리 물건을 사러 가는데 전세가 14억이 끼어 있고 내 돈이 13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도자한테 13억만 저한테 빌려주세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그리고 상대방 중에 하나라도 법인이 끼어 있잖아요. 하나라도 법인이 끼어 있으면은 이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 매수자 있죠. 그 관계를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보유한 주택을 가지고 뭔가 거래하실 때는 원리 원칙대로 하십시오. 이건 좀 제가 봐도 좀 너무 심했다. 정도껏 하자. 자, 또 편법 증여입니다. 차익금을 활용해서 편법 증여 그리고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된다. 아, 지금 법인 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부동산 법인 규제가 풀릴까? 저는 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가 있는데 21억에 이제 매수를 합니다. 21억에 매수를 하는데 공동 매수인이 모친이 있고 자녀가 있고 그리고 여기 부친이 있어요. 자, 공동 매수인은 모녀 관계다. 그리고 약 21억에 해당 아파트를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쓴다 그랬잖아요. 규제 지역은 전부 다 쓰는 거고 비규제를 하더라도 6억이 넘으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무조건 쓰게 돼 있다. 그러면 자기 자금, 타인 자본 쓰게 돼 있는데 공동명이니까 엄마 그리고 자녀 각각 따로따로 다 해야 되는데 엄마는 통과, 오케이야, 오케이. 자금 조달이 해결이 됐어. 그래서 모친은 자금 조달을 해명했어. 그런데 하지만 자녀 같은 경우에 누구한테 또 돈을 받았어요? 부친 8억. 아빠가 이제 빌려주는 거야. 아빠 찬스 쓰는 거예요. 뭐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럴 수 있다 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어요. 이 법인에서 자녀한테 다시 2억을 또 빌려준 거예요. 이런 걸 이제 가지거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편법 증여 및 법인 자금이 유용이 의심된다. 이거 사업에 써야 되는 돈인데 왜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냐. 이 자녀가 비록 대표의 자녀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국세청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분이 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법인 돈은 법인 용도로만 쓰세요. 빼오지 마시고. 자, 그리고 5번째 사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약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대출. 8월 공급세 측에 나왔는데 약간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부동산 가격이 특히 서울은 더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우리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더 이제 지정을 해버리겠다. 뭐 조정대상 지역도 나중에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시장이 이제 더 비정상되면서 과거 정부처럼 가격이 특정 지역만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길 바라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 규정이에요. 돈을 이제 묶어버리는 거죠. 제출 규정 위반 및 가격을 허위 신고한 의심 사례. 금융위하고 지자체 양쪽에 통보가 됩니다. 말씀드렸죠. 하나의 건인데 어긴 케이스가 뭐 2개, 3개가 있으면은 다수의 기관에 통보가 될 수 있다. 자, 보세요. 매도자가 실행한 기업 대출을 편법적으로 요용하고 가격을 허위 신고했다.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좀 이거 어려워요. 잘 보세요. 자,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매도자예요. 기업 자금을 담보해가지고 26억을 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대출을 빌렸기 때문에 이 법인이 해당 은행에다가 원리금 납부하면서 돈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법인이 갖고 있는 물건이 있어. 자, 그 물건이 주택 38억짜리인데 이 38억짜리를 내가 매수인 개인이 사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사서 38억을 매수하는데 자기 돈도 있겠지만 대출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럼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이 주택에 기존 법인이 받았던 대출이 끼어 있으니까 그 대출을 그냥 갚지 않고 계속 그냥 놔둔 상태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가능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내가 해당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내가 받는다면 매수자가 개인이라면 개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되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 대출을 갖고 있는데 그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대출 같은 경우에 법인으로 받는 건데, 두 개의 인격체가 다른 건데 어차피 내가 이 대출 계속 승계해가지고 갖고 있고 싶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특수관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기존 법인 대출 유지하는 조건으로 중도금을 26억을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그냥 놔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법인을 보고 내가 대출을 해줬는데 왜 갑자기 모르는 매수인이 와가지고 이걸 대신 갚아주고 그러고 있냐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 상황에 맞지 않게 잘못 썼다. 그게 첫 번째. 그러니까 금융위에 신고가 되고요. 자, 또 하나 뭐냐면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자 지급을 예를 들어서 법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법인에서 이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요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도 신고가 들어가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38억인데 그동안 이자를 내가 1억을 냈었다. 원리금하고 이자를. 그러면 실제 내가 돈 들어간 거는 39억이어야 돼. 근데 그 가격을 어기고 38억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 허위 신고다. 그래서 지자체까지 통보돼 버려요. 만약에 이 법인과 이 매수인이 뭔가 특수관계자다. 그럼 나중에 편법증여 이슈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국세청까지 가겠지. 세 개가 잡힐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나는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여기에 대출이 끼어 있으니까 그 대출 그냥 그대로 하고 내가 나머지만 내가 줘가지고 좀 싸게 사겠다. 이런 것 같은데 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자, 보세요. 거래신고법을 위반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의심돼서 국세청과 지자체에 통보된 케이스입니다. 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세 중 일부를 대납했으나 거래 금액에 그걸 미포함해서 가격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 자, 우리 앞에서도 가격 허위 신고가 나왔는데 우리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2006년 이래로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5억에 사면 5억이고요. 6억에 사면 6억이고요. 근데 내가 그걸 좀 양도세를 좀 피하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좀 밑으로 썼다. 그럼 불법 다운 계약서, 위로 쓰면 불법 업 계약서예요. 자, 보시면 매도자가 있는데 매수자가 있고 이 아파트에 대해서 20억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해요. 이거 아무 문제 없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매도자는 20억 거래가 쓰고 매수자도 20억 똑같이 맞춘 다음에 거래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양도세 중 일부를 대납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양도세가 예를 들어서 3억 정도가 나오는데 요 3억 중에서 당신이 한 1억 정도를 양도세를 좀 대신 내다오. 1억 8천이네요. 이걸 매수자 부담 양도세라고 해요. 흔히 말하는 손피거래라고도 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자, 근데 이거는 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20억에 팔았으니까 요게 매도가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 양도세 1억 8천을 대납한 거잖아요. 그럼 이 매수자는 실제 얼마에 산 거예요? 21억 8천을 산 거잖아요. 내가 실제 부담한 거니까 그 가격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가격을 뺐다는 거죠. 뺐으니까 이거는 실제 거래 금액과 맞지 않다. 미포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자체에 통보되는 거고, 혹시 편법증여 이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국세청에 동시에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내야 되는 양도세 7억 중에서 이 사람이 일부 1억 8천을 대납한 건데 이걸 내가 굳이 신고 안 한 거는 둘 간에 좀 뭔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증여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형식이 뭐든지 간에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득을 받잖아요. 그럼 증여예요. 뭐 원 쿠션 때리면 되고 투 쿠션 때리면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저런 경우 둘이 어떤 거래를 좀 의심할 수가 있나요? 이 경우에요. 자, 이 경우에는 자 일단 매수자가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이걸 2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내가 실제 부담한 가격이 20억하고 세금 대신 내줬으니까 22억이 되겠죠. 22억인데 이걸 내가 20억으로 낮춰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조금 더 양도세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양도세를 낼 돈이 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부담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좀 간접적으로 이득 가게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뭔가 특수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가격 허위 신고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월 공급 대책이 나오고 그 다음 8월 9일 날 곧바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됐고 그린벨트가,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신규로 규제적으로 묶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시사했었죠. 그리고 곧바로 그 다음 주에 8월 12일 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합동조사 하겠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보니까 전수조사 들어가죠. 주택거래에 대해서. 그래서 유형 6가지를 봤는데 이 유형 6가지는 꼭 이번에 합동 점검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시면 안 되는 거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에 내 집 마련하거나 투자하거나 할 때 꼭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십시오. 원리 원칙대로 하시고 세금 좀 아깝더라도 좀 낼 건 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유용한 정보 계속해서 저희 맛동산 세금 지우기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